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반백살이 되어가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 외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그만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기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늘 즐겨 듣기만 하고 사연을 보내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탄하고 지루한 하루의 연속을 보내는 제게 여러분을 재미있게 해드릴 사연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제가 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냐 하면 그 이유는 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드라마는 요즘 사교육 문제를 좀 더 가벼운 시선으로 유쾌하게 다루는 로맨틱 코미디였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흘리듯 보기 좋은 스타일이었죠. 제가 보기 위해 튼 건 아니고 집에 있던 딸아이가 틀어놓고 핸드폰을 보며 소파에서 뒹구는 걸 옆에서 슬쩍슬쩍 청취하다가 보게 된 한 장면이 저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께 따지는 장면이었는데 버릇없는 아이의 행동과 그럼에도 저지하지도 혼내지도 못하고 벌점을 내리는 교사의 갈등 장면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요즘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말만 들었는데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드라마에서 목도한 장면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생님이란 존재가 참 많이 퇴색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수업을 하고 아이들을 통제하고 벌점이나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도 구원하기도 하는 아이들이 태어나 부모나 가족 말고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른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은 제 마음속에 여전합니다. 이리 확고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제 인생이 한 은사님 때문에 너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 주절주절 무언가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은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그리고 절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고마운 스승님과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 지지리도 가난한 편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요즘이야 편모 가정, 편부 가정 모두 흔하고 빈부격차가 저희 때처럼 심하진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편모 가정에 대한 인식은 좋지 못했어요. 게다가 저처럼 급식비며 우유비며 늘 밀리는 편모 가정을 향한 색안경은 짙기만 했죠. 저는 늘 주눅들어 사는 아이였어요. 편모 가정이라는 환경도 그랬지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린 제가 진 짐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죠. 지금 같은 시대엔 있으면 큰일 나고 난리가 날 일이지만 그땐 가정환경 조사랍시고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해서 수를 체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몰상식하고 가혹한 이 행위를 전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이혼이야?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신 거야? 라고 묻는 선생님의 건조한 음성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작게 대답하며 치욕감을 삼켜야 했죠. 또한 전 제게 쏟아지는 동정어린 친구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의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고 싫었던지 몰라요. 정말 친구들 앞에서 발가벗겨져 서 있는 기분으로 1년에 한 번 학기 초에 그 과정을 맨살로 견뎌야만 했어요. 그렇게 초중 9년이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1학년 2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그만큼 낡은 교탁 앞에선 입방순 선생님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영순이라고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과목은 국사였고 무척 도회적인 얼굴에 얹혀진 커다란 안경이 인상적인 분이셨어요. 자, 내 이름은 이영순이고
별명은 입방순이다. 물론 이 별명을 좋아하진 않는다. 다만 굳이 부르고 싶다면 나 없을 때 부르도록? 선생님의 유쾌한 자기소개에 아이들은 깔깔 넘어갔죠. 아이들은 벌써부터 빵순쌤 하며 소리를 질러댔고 저도 왠지 선생님이 무척 좋았습니다. 뭔가 멋지고 쿨레나는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고 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짙어질수록 저는 긴장했어요. 새 학년이 시작이 되었으니 의례 가정환경 조사를 해야 할 테니까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왔는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아빠 없는 불쌍한 아이, 엄마와 가난하게 사는 가엾은 아이라는 각인을 찍게 될 순간을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가정환경 조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묻더군요. 선생님, 가정환경 조사는 안 해요? 선생님이 방긋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희 가정환경보다 너희의 꿈이 궁금한데? 자, 한 명씩 일어서서 자기 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해. 그럼 고루하게 1번부터 시작할까? 1번 일어나. 네, 제 꿈은 가수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두는 선생님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허황되고 이루어질 수 없기에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한 명 한 명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너의 꿈이 꿈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셨죠. 다음 25번 김영미 일어나서 네 꿈을 말해봐. 바로 제 차례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긴장된 표정으로 누군가 한 번도 가난한 제게 물어봐 주지 않았던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꿈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 수많은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던 흔한 꿈이었기에 가볍게 넘길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한껏 쪼그라든 음성으로 대답했죠. 네, 전 간담체 전공의가 되고 싶어요. 오호, 구체적인데? 왜 하필 간담체야? 어머니가 간이 안 좋으셔서요. 엄마 간을 고쳐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출석부에 적힌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보시고는 절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리곤 제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기특한 녀석. 여러분, 어떻게? 영미가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크게 박수 한번 쳐줄까? 아이들은 모두 절 향해 손뼉을 쳤어요. 워워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기꺼이 제게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내 보잘것없는 꿈을 응원받는다는 기분. 그건 제 어둡기만 하던 인생의 단비 같은 거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무한한 힘 같은 거요. 그렇게 저는 선생님의 배려로 아이들에게 가엾은 아이, 불쌍한 아이라는 시선을 받지 않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좋은 친구들도 생겼지만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과 잠깐씩 나누는 대화, 이야기들이 즐거워 다음날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질 정도였죠. 게다가 가정환경엔 관심 없으시다던 선생님은 제가 국가에서 급식비와 우유값 그리고 등록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몰래 손 써주셨어요. 물론 반 아이들 몰래요. 당시 사춘기였던 제게 공짜 급식과 공짜 우유 그리고 공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을 친구들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선생님은 말없이 헤아려 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가끔 저를 불러 따로 상담도 해주셨어요. 영미야, 넌 의사 된다더니 공부를 곧잘 한다? 사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선생님한테 중요한 건 아닌데 네가 그 꿈을 이루기엔 슬프게도 너무 중요한 일이잖니?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받고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늘 힘나는 응원으로
제게 힘을 불어 넣어주셨죠. 그 응원 덕분이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제 성적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전에도 상위권이었던 성격이 반에서 1, 2등, 전교에선 10등 안에 들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난 네 꿈을 응원해. 절대 네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네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그러지 않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널 도울게. 그 말씀엔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선생님의 진심에 대답했어요. 그런데 불행은 그렇게 꼭 행복할 때 찾아오는 모양이에요. 그때 제게도 불행이 닥칩니다. 바로 병으로 아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수업 도중에 그 소식을 접한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3개월 안에 수술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수술 안 하시면 생명을 위독할 수 있어요. 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병원비는요?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수술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난한 집안 형편에 보험이란 게 있을 리도 없었고 그 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 집도 재산도 없었죠. 병원에선 1,000만 원 정도 예상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어요.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겨우 17살인 제게 1,000만 원은 너무도 큰 거금이었습니다. 어떻게도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죠. 병원을 나서며 저는 억척스럽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제겐 단 한 명뿐인 가족인 엄마를 수술도 못하고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제 꿈 따윈 어머니의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목욕탕에서 카운터를 보며 잡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대충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손에 쥐겠더군요. 어찌어찌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식당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미 학생, 누가 찾아왔는데 한번 나가봐. 사장님의 목소리에 전 의아해 물었습니다. 저를요? 누가요? 찾아올 사람 없는데? 선생님이시라던데?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알고 오신 걸까요? 전 황급히 고무장갑을 벗고 부엌으로 나섰죠. 그곳엔 얼굴에 어두운 그늘을 만든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영미야. 선생님, 여긴 어떻게 오긴. 선생님은 원래 모르는 게 없어요. 하며 방긋 웃으시더라고요. 전 사장님의 배려로 선생님과 잠깐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 일한다고 학교 무단결석한 거야? 선생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조아릴 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어요. 늘 절 응원해 주시던 선생님이셨기에 죄송한 마음과 서러운 마음이 한 번에 복받쳤죠. 영미야, 어머니 소식은 들었어. 지금 막 병원을 들렀다가 오는 길이야. 하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설거지한다고 생긴 습진을 가만히 매만지시던 선생님이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네 상황 충분히 알겠어. 어떻게든 어머니 살려보려는 네가 너무 기특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병원비가 없는데. 수술 못하면 엄마 돌아가신대요. 그것도 들었어. 선생님은 다 이해한다는 듯 제 손등을 토닥이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런 선생님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하지만 제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아요. 저 학교 그만두려고요. 덤덤히 말하는데
왜 그리도 목이 매던지. 저는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기어 올라오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검정고시로 충분히 고등학교 졸업장 딸 수 있으니까 저 진짜 괜찮아요. 우선은 엄마부터 살려야 해요. 아니면 저 평생 엄마를 살리지 못했다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마음 다 알아. 선생님의 고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조심히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놀라 통장을 열어보았는데 그곳엔 거금 1,0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몇 번이나 공을 확인하며 다시 세어봤어요. 그런데도 역시나 1,000만 원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우선 이걸로 어머니 수술부터 해드리자.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그 후에 생각해보자. 누가 봐도 뻔했죠. 갑자기 1,000만 원이란 후원금이 들어올 리도 없고 이건 선생님의 사비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쓱 닦고 선생님께 통장을 돌려드렸어요. 선생님, 저 이거 진짜 못 받아요. 절대로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난생 처음 보는 엄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게 그러시더군요. 내가 그랬지? 네 꿈을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그건 널 향해 한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네 선생으로서 꼭 널 지켜주고 싶은 의지도 있던 말이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선생님. 어허. 이럴 땐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어? 저는 끝내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내내 참고 있던 서러움과 울음이 결국 선생님의 앞에서 보물 터지듯 터져 흐르고 만 거죠. 엉엉 우는 제 머리통을 천천히 쓸어 넘기시던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이 직접 병원비 내고 수술비 내면 그만인데 왜 안 그랬는지 알아? 바로 네가 직접 어머니 목숨 살리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말라고. 비록 이번엔 돈으로지만 지금 그 마음 그대로 기억했다가 다음에 커선 직접 수술실에서 환자 살리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전 선생님이 쥐어주신 통장을 손에 꼭 쥐고 다짐했어요. 꼭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해 보이겠다고. 멋진 의사가 되어서 선생님의 이 마음과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어머니는 빵순 선생님 덕분에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느리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고 반년 후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반년간 저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했다지만 생활비가 없었거든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선생님도 저의 그런 마음까진 말리진 못하셨고요. 편의점에서 밤을 새워 일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코피가 흐르기 일쑤였고 밥은 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과 김밥으로 때웠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이 학생, 여기서 졸면 어떻게 하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놀라 퍼뜩게 고개를 들었죠. 그 앞엔 빵순 선생님이 방긋 웃고 계셨어요. 커다란 안경 안으로 선생님의 볼살이 밀려 올라가게 웃으시는 그 미소를 전 참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미 완전 피곤하지? 선생님 댁은 이 편의점 반대편 아니세요? 여긴 웬일이세요? 제가 의아해서 묻자 선생님이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이거 넣어주려고. 이게 뭔데요?
저는 갈색 보자기에 곱게 쌓인 3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김치며 멸치며 고등어 조림이며 반찬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죠. 선생님이 손맛이 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해달랬어. 꽤 맛있을 거야. 네? 절 먹이려고 어머니에게까지 부탁해 반찬을 싸우신 거예요. 언뜻 보기에도 일주일은 넉넉히 먹고도 남을 양이었어요. 선생님도 엄마가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저의 엉뚱한 말에 선생님이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왜? 참나, 나도 엄마 있어? 저는 당장 편의점 테이블에 반찬을 올려두었어요. 인스턴트 쌀밥을 2개 돌려 선생님과 제 앞에 나란히 놨어요. 같이 먹어요, 선생님. 그래, 같이 먹자. 그날 밤 선생님과 함께 나눠 먹은 도시락 맛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도 맛있고 무척이나 따뜻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면서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힘 덕분인지 성적은 쑥쑥 날이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선생님이 또 제 담임이 되셨어요. 나중에 교무실 청소를 하다가 흘려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저 대학 갈 때까지 보살피고 싶다고 저희 반 담임을 자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빵순 선생님은 저 때문에 다들 마다하는 고3 담임까지 맡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입시생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지칠 때마다 선생님은 제게 힘이 되어주셨고 저는 당당하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곧 대학 진학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바로 비싼 등록금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성적이 좋은들 전국에서 날고긴다는 애들이 다 모이는 그 학교, 그 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건 무리였어요. 이리저리 다 알아보아도 대출도 힘들고 어머니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으니 전 결단의 선택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대학을 좀 낮춰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려고 결심한 거예요. 속이 상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눈치가 빤하고 또래보다 상황 파악과 주제 파악이 빨랐던 편모 가정에서 자란 가난한 아이였는걸요. 그런 제게 또다시 빵순 선생님은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요. 내가 너 대학 등록금 후원해 주려고? 네? 후원이요? 그래, 후원. 사실 내가 따로 기부하는 곳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 새끼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누굴 돕나 싶더라고. 그 돈으로 너 후원해 주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원래 가려던 대학 가. 또 저의 위기에 순간 절 도와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선생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죠. 그러자 빵순 선생님이 껄껄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대학 욕심나서 싫다는 소린 못하겠지? 제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사실 저도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늘 꿈꾸던 대학에 입학하고 싶은 욕심이 컸어요. 사정이 안 되니까 더 아쉽기도 했고 사실은 제가 처한 환경도 엄청 원망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자 선생님이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그 욕심 절대로 버리지 말고 열심히 치열하게 멋지게 해내. 네 꿈이 허황되다고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 네 꿈은 한낱 꿈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걸. 난 그거면 충분해. 저는 선생님의 후원을 받아 대학을 다녔어요. 등록금과 가끔은 용돈까지 챙겨주셨고요. 전 선생님을 부모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의예대가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사생활도 없고 엄마에게 전화할 시간도 마땅치 않았어요.
차라리 공부에 치여 살던 옛과 인연이 더 편했을 정도로 본가로 올라가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잠잘 시간 없이 바빠졌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빵순 선생님과의 연락도 뜸해졌죠. 살기 바쁘다 보니 그때의 그 간절함과 감사함은 금세 잊혀지고 치열한 현실만 눈앞에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빵순 선생님은 달랐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후원해 주신다는 등록금은 끝까지 꼬박꼬박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졸업식이 찾아왔어요. 전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분인 엄마와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뜨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싶어 학교에 연락을 해보니 선생님께서 사표를 내시고 그만두신 지 꽤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선생님께 소원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던 교정을 떠나 선생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등록금을 내주셨으니 큰 문제는 아닐 거야. 어른들은 늘 복잡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다 해결되시면 연락 오실 거야. 저는 그렇게 선생님께 소홀했던 제 자신의 죄책감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제 꿈처럼 간담죄 전문의가 되었고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꽤 이름난 의사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늘 밀린 학회에 논문에 진료에 수술까지 하루가 빠듯하게 선생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곧 수술이 있을 환자의 병실로 바삐 향할 때였어요. 간호사들과 인턴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은 VIP 수술 위주로 하시지 않아? 그것도 그렇고 일단 환자가 수술비는커녕 입원비도 없으니까. 진짜 좋은 분 같은데 어쩌다가 너무 딱하게 됐어. 그러니까 가족도 하나 없다면서? 저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 VIP 수술 위주로 하는 교수가 나 맞죠? 사실 제가 VIP 수술 위주로 하는 건 사실이었어요. 능력 있는 의사다 보니 병원에서 맡기는 환자가 죄다 VIP 병실 환자였기 때문이에요. 교수님. 왜? 뭔데? 사실 딱히 오지랖도 넓지 않고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상하게 그들의 대화 속에 환자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응급실로 들어오신 환자분이신데요. 혼자 가난하게 사신 분인데다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신대요. 간 기능이 저하되어 간이식을 하셔야 하는데 맞는 간이 딱 나왔는데 수술비가 없으셔서 이식 수술을 포기하셔야 할 상황이에요. 워낙 좋으신 분이고 저희에게도 친절하셔서 너무 안타까워서요. 간 기증자가 이렇게 딱 맞게 나타나기도 쉽지 않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가슴 아픈 사연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는지 절절한 그 사연에 딱히 동요되진 않더라고요. 다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저를 감싸는 느낌이랄까? 그때 그 기분은 참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기분에 표정이 어두워졌나 봐요. 아, 그래? 저의 대답에 인턴이 꾸벅 고개를 발끝까지 숙이면서 그러더군요. 너무 좋은 분인데 안 되셔서 괜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한참 그럴 때야.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애정을 가지는 태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인턴의 등을 두드려 칭찬하다가 전 그 찝찝하고 이상한 기분을 견디지 못하고 말했죠. 그 환자 내가 좀 봅시다. 몇 호라고? 그렇게 인턴을 따라 도착한 곳은 다인 병실이었고 병실 한쪽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누워 계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분이세요. 전 그 환자에게 뚜벅뚜벅 걸어갔죠. 안녕하세요, 환자분.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다정히 가서 안부를 물었고요. 환자가 푹 덮고 있던 이불을 젖혔습니다. 검어진 얼굴과 움푹 파인 눈꺼풀 안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너무도 그리웠던 빵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은 그때보다 많이 늙으셨고 병원으로 무척 지치신 모습이셨으나 그 맑은 눈동자와 인자한 미소만은 그대로셨습니다. 혹시 이빵순 선생님? 제가 울먹이며 선생님을 부르자 선생님의 커다란 안경 안으로 마른 볼이 밀려 올라가더군요. 아이고, 우리 영미구나. 우리 영미가 진짜 의사가 되었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당연히 그리 될 걸 믿었다는 듯, 선생님은 놀란 기색 없이 환히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울었어요. 선생님의 쭈글쭈글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는 동안 선생님은 그때처럼 저의 머리통을 천천히 쓸어넘겨 주셨어요. 그 손은 늙고 병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눈물이 날 만큼 다정했죠.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2~3시간쯤 울었을까요?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셔서 너무 놀랐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무덤덤하게 들려주셨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1년쯤 후 남편의 사업이 부도를 맞이했다고 해요.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결국 선생님의 월급 통장까지 압류를 당하셨다고. 그 충격으로 남편분은 돌아가시고 혼자 그 빚을 떠안게 되셨다고. 선생님이란 직업으론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었기에 학교를 그만둔 후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갚아 나가셨다고 해요. 선생님, 그럼 그 와중에도 제 등록금을 챙기신 거예요? 그럼 그건 너와의 약속인데. 내가 그랬잖니. 네 꿈이 너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선생님은 그 힘드신 와중에도 제 꿈을 지켜주시기 위해 안간힘을 쓰셨던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고 저 살기 바빠 선생님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너무 죄스럽고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이라도 찾아볼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머리 검은 짐승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해버렸네요. 진심을 다해 사죄드리자 선생님은 길게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너한테 뭘 바라고 해준 거라면 난 아주 나쁜 사람이지. 난 네가 네 꿈을 이루고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구나. 그러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잘했다, 우리 영미. 너무 잘했어. 너무 장해. 라고 혼잣말을 읊조리시면서요. 저는 그 길로 선생님의 병실을 VIP실로 바꿔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치료비를 제가 대기로 했죠. VIP실로 옮기신 선생님은 좌불안석이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얼마나 비쌀 텐데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다가 제 손을 덥석 붙들고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영미야 괜찮다. 난 살 만큼 살았어.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다 늙어서 이런 호강 필요 없다. 이럴 돈 있으면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맛있는 거 사 먹으라니. 저는 그 말이 왜 그리 눈물이 날 만큼 반갑던죠. 선생님은 여전히 절 그때 그 고등학생 영미로 대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불을 끌어 잘 덮어드리며 그랬어요. 선생님은 절 아직 무슨 고등학생으로 아시는 거예요? 저 이 병원비 다 내고도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벌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병은 제가 꼭 말끔하게 고쳐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곧바로 저는 차트를 뒤졌습니다.
선생님은 강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병원에 오셨더군요. 그전 진료 기록도 없는 걸로 봐선 혼자 병을 키워오신 것 같았어요. 조건이 맞는 간이식 환자가 있다는 말에 조금 더 알아보니 선생님의 경우는 하늘이 도운 케이스였어요. 비록 난도가 있긴 하지만 수술만 하면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것도 같았고요. 저는 빠르게 수술을 결정했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빡빡하게 잡힌 수술 스케줄을 조정하고 선생님을 위한 수술날을 최대한 빠르게 잡았습니다. 공여자가 나타났을 때 곧장 수술하지 않으면 또 언제 선생님과 많은 간 공여자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수술을 서둘렀고 수술 날짜는 그렇게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선생님을 뵀습니다. 그리웠던 선생님을 언제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도 기뻤고 행복했어요. 비록 선생님은 병마에 많이 지친 모습이셨지만 그때처럼 밝고 매사에 긍정적이셨어요. 다만 내가 너한테 신세를 너무 크게 지는 것 같은데 네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하셨죠. 저는 그런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수술비를 주셨던 당시 선생님께서 제게 했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꿈을 잃지 말라고 하셨죠? 주변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발판 삼아 여기까지 버티면서 왔어요. 그렇게 가르치신 선생님이세요. 지금 저를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셔야 해요. 악착같이 사셔서 제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리 간곡히 말하자 선생님은 더 이상 제게 미안한 기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죠. 약도 챙겨 드시기 시작했고 음식도 골고루 잘 챙겨 드셨어요. 수술하려면 체력이 좋아져야 한다며 산책도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려 노력하셨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선생님의 인생에 살아야 할, 버텨야 할 힘은 오로지 저였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전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병실을 찾았어요. 선생님은 어느 때보다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컨디션 어떠세요? 아주 좋아. 선생님,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푹 주무시고 나오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먹으세요. 제가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영미야, 난 너 믿어. 네가 만약 날 살리지 못한다고 해도 넌 멋진 의사고 훌륭한 교수야. 네가 살린 수많은 목숨이 있고 나 하나 죽는다고 네가 멋지고 훌륭한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아니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수술이 실패했을 시 제가 겪을 상심을 더 걱정하고 계신 거였어요. 어찌 이 깊고 넓은 뜻을, 사랑을 제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뿌옇게 흐려진 시야를 씩씩하게 닦아내며 선생님을 향해 웃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손으로 선생님 살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수술은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어떤 수술도 쉬운 것이 없다지만 사랑하는 선생님의 배를 가르고 간을 떼어내고 다른 사람의 간을 안전하게 이식하는 그 수술 시간이 제겐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온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혹시 내 손으로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건 아닌가 두려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해냈어요. 입방순 선생님의 제자답게 멋지게요. 선생님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셨어요. 간 이식 경과도 너무 좋았고 합병증도 없이 말끔했죠.
전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집을 구했어요. 문만 열면 몇 발자국 가지 않아도 되는 바로 옆집에요. 건강해지신 선생님의 퇴원 수속을 밟고 선생님을 모시고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집을 보여드리자 선생님은 순간 할 말을 잃으셨다가 끝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니, 영미야, 이게 다 뭐야? 선생님이 그때 제게 주셨던 1,000만 원이요. 아마 그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사두셨으면 서울에 이 정도 아파트는 한 채 마련하시고도 남으셨을걸요? 전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하신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선생님 덕분에 사셨던 엄마도 몇 해 전에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그 사이에 저 최대한 엄마한테 죄스러움 남지 않게 효도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러니 이 집은 선생님 집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집이요. 여기 바로 저희 집 옆집이에요. 평생 저랑 이렇게 살아요? 네? 그래도 영미야, 이건 전 굳고 사양하시는 선생님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이 지금까지 베풀면서 착하게 사신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전 이것보다 더 많이 해드려야 해요. 아직 제 결처보호는 한참 남았으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셨죠? 그렇게 전 제가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던 입방순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애제자가 되었습니다. 늘 선생님께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름이라도 한 번 더 불리고 싶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선생님을 마주보고 함께 책을 읽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 말로 이런 걸 성덕이라고 하나요? 뭐가 되었든 전 선생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하늘과 바다 같은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면서 살려고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고 학생이 학생답지 못한 세상일지라도 아직 세상은 아름답고 선생님 같은 분은 계시고 저 같은 학생 또한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은 아직도 제게 가끔 미안해 하시곤 하시는데 이 사연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다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저 말고도 많은 학생들에게 베푸셨을 그 사랑, 제가 평생을 두고 조금씩 갚을게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이렇게 멋진 의사가 되었고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너무도 존경합니다. 어때요? 제 긴 사연 조금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어서 걱정이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듣고 언뜻 생각나는 스승님이 계신가요? 아직 스승의 날은 멀었지만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답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